싸움, 경찰. 단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을 받았다. 부모님이 나를 오행고등학교에 입학시킨 후에 몬트리트에서 아주 가까운 이 공립학교는 내 기록을 검토하고서는 스토니브룩에서 내가 선행학습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나를 3학년으로 받아주기로 결정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낙제 과목만 없다면 6월이면 졸업할 수 있다니 나는 어안이 벅벅했다. 내 인생에 날개를 달게 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유토피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학교와 프랭클린 그레함은 잘 맞지 않았고 마치 문제가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내가 결코 참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약자를 괴롭히는 꼴을 못 참는 것이었다. 그것은 항상 나로 하여금 내 위쪽으로 단추를 풀게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단추를 풀도록 하는 한 녀석이 있었는데 덩치가 큰 칼이었다. 어쩌다 보니 이 녀석은 흑인이었다. 그리고 칼을 잘 모르는 백인 녀석들이 몇이 있었는데 이 녀석들은 인종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했다. 그래서 칼을 항상 도발했다. 칼은 정말 덩치가 엄청났다. 어찌나 컸던지 녀석은 아무도 자기에게 도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녀석이 두렵지 않았다. 나에게 녀석은 그냥 약자를 괴롭히는 못된 녀석일 뿐이었다. 문제는 생물 시간에 시작됐다. 나는 칼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나는 속으로 이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칼이 옆자리에 앉은 얌전한 여자에게 더러운 말을 짓거린 것은 그냥 참을 일이 아니었다. 나는 녀석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내가 무슨 말을 지금 들었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녀석을 노려보았다. 남자가 여자에게 그딴 식으로 말한다는 것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피가 들끓었다. 당장 녀석의 이빨을 죄다 날려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냉정을 유지했다. 그래도 녀석이 한 말은 새겨두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칼이 휴지로 제 신발을 닦은 다음에 그것을 뭉쳐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내 책상 위에 툭 던져 올렸다. 그건 나를 발로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였다. 뭐하는 짓이지? 나는 누구에게도 내 책상에 쓰레기를 올려놓으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휴지 뭉치를 녀석의 자리로 다시 던졌다. 교실 앞에 계신 선생님은 무척 분주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지 못했다. 칼은 그 지저분한 휴지 뭉치를 다시 나에게 던졌다. 나도 다시 던졌다. 뭐 하는 건데? 칼이 그것을 내 얼굴에 던졌다. 너 때문에 오늘 망치고 싶지 않으니 날 그냥 내버려 둬, 칼. 이렇게 말하고 나는 다시 휴지를 녀석에게 던졌다. 일어나! 나는 벌떡 일어섰다. 녀석이 그때 놀랐던 것 같다. 녀석이 몇 주 전부터 이 얌전한 여자에게 무슨 말을 짓거려 댔는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칼도 천천히 일어났다. 존 리크먼이 가르쳐준 싸움 기술이 있었다. 먼저 주먹을 날려라. 그것도 세게. 녀석이 완전히 일어서기 전에 나는 있는 힘껏 녀석에게 한 방 날렸다.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친 것 같다. 내가 싸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녀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었다. 가능한 빨리 녀석에게 몇 번 더 주먹을 날렸다. 승기를 잡았다. 녀석도 나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나도 맞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다. 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허리춤을 움켜잡아 칠판에 던져버렸다. 녀석이 넘어지면서 분필통이 엎어졌고 칠판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싸움이 났어요. 싸움. 여자 선생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치 우리 학교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이내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 둘과 함께 돌아왔다. 그때 칼과 나는 본격적인 난타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만해! 떨어져! 선생님들이 우리를 떼어놓았다. 싸운 시간은 1분을 채 넘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칼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녀석은 모욕감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내가 녀석을 이겼다. 녀석은 알고 있는 모든 욕지거리를 다 동원해서 나에게 욕을 퍼부었다. 선생님들이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당연히 나는 칼이 시작했다고 말했다. 물론 칼은 나에게 화살을 돌렸다. 선생님들이 우리 둘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우린 다시 그 자리에서 바로 뒤엉켜 싸웠을 것이다. 그만! 선생님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둘 다 입 다물어! 두 남자 선생님이 우리를 교장실로 데려갔다. 찰스 라이틀 교장 선생님은 내가 스토니브룩으로 떠나기 전에 몇 년 동안 가정교사로 나를 가르쳤던 분이었다. 그는 해병대원처럼 보였다. 정수리 부분을 평평하게 깎은 머리에 키는 6피트가 넘었고 팔뚝은 전신주만큼이나 굵었다. 몸무게는 260파운드는 좋게 나갔을 것이고 야생 고양이 마냥 자기 살을 핥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우리가 교장실에 들어갔을 때 칼과 나는 더 이상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라이틀 교장 선생님이 무서워 죽을 것 같았다. 그는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허튼 변명 따위는 전혀 듣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앉혀놓고 긴 훈계를 한 다음에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 열을 식히게 했다.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라이틀 선생님은 우리 집에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를 청학시켰다고 말씀드렸다. 내가 학교를 나설 때 그동안 칼에게 짓눌려 있던 가난한 백인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다. 잘했어 프랭클린, 물러서지 마.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녀석에게 그걸 확실히 보여줬어. 녀석은 당해도 싸. 다음엔 머리통을 날려버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주머니 쥐처럼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그날 내 행동에 완전 흡족했다. 나는 약자를 괴롭히는 녀석에게 도전했고 녀석을 이겼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렇게 흡족해 보이진 않았지만 칼이 더러운 말로 여자에게 지분거렸고 그 여자아이를 위해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두 분이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일주일 뒤에 나는 학교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나는 교실로 가기 전에 라이틀 교장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야 했다. 이번 일로 더 이상은 너에게 벌을 주지 않을 거다. 선생님은 의자에 앉은 채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나는 여기서 말썽이나 뒤치다거리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특히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이다. 나는 겁을 먹었다. 그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은 움찔했다. 그는 열받으면 누구의 머리든 벽에 처박을 힘과 의지도 있었다. 넌 캐롤라이나에 돌아온 지 며칠 안 됐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내가 너에게 확실히 말하마 프랭클린. 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면 안 된다. 내가 하는 말 이해하겠니? 네, 알겠습니다. 스토니브룩에서 집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신 후에 부모님은 한동안 당신들이 실수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나는 3년 넘게 집에 없었다. 비록 내가 스토니브룩에서 교칙을 한계점에 이르도록 위반하긴 했지만 그 학교는 나를 통제해온 엄격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느슨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도 이제 10대 아이들을 둔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힘들게 해드렸는지 실감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골려먹는 재미를 전혀 놓치지 않았었다. 내가 꼬마였을 때 누나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누나들이 결혼하고 더 이상 집에 없게 되면서 나는 다른 표적을 찾아야 했다. 내 동생 네들을 빼고 가능한 표적은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뿐이었다. 대부분의 10대들처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부모님은 절대로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요란한 로큰롤 말이다. 1960년대의 아버지의 전도 집회 음악은 전통적인 교회 음악 성가대나 조지 베벌리 세이 같은 위대한 솔리스트가 부르는 아주 고풍스러운 찬송과 중간 템포 멜로디였다.
부모님과 나 사이에 놓이는 이 거대한 음악 취향의 차이점에서 나는 부모님을 골탕 먹일 기회를 발견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어머니는 그런 시시한 것을 들어야 한다면 방문을 꼭 닫고 들어야 한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어느 날 오후에 어머니가 교회 여성들과 함께 집에 돌아오셨다. 우리 집에서 무슨 모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 눈에 나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현관 바로 위에 있는 내 방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어머니가 집 안에 들어섰을 때 나는 레코드 플레이어의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느닷없이 음악 소리가 집안에 꽝꽝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한 번에 2계단씩 뛰어 올라오셨다. 어머니는 그 스테레오를 단숨에 끄셨고 일주일 동안 내 레코드를 압수하셨다. 우리 집에는 인터컴 시스템이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내 스테레오의 스피커를 그 인터컴 박스 앞에 가져다 놓고서는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조니 캐시의 링 오브 파이어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나는 깔깔대고 웃었다. 아버지가 황급하게 나타나셨다. 소리 줄여!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야 했다. 아버지의 표정과 음성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당장 소리 줄이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나는 그냥 반응이 어떨지 보고 싶어서 그 장난을 쳤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 나는 더 엄한 규칙을 적용받아도 마땅했지만 되돌아보면 부모님은 정말 나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다. 내가 머리를 길게 길렀을 때 두 분은 그 문제로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으셨다. 친구들 대부분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가족들에게 성가신 참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운아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이 얼마나 쿨한지 자랑을 늘어놓았다. 부모님은 또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출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친구들에게는 야간 외출 금지 시간이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어디를 나가든 나는 밤에는 집에 돌아올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다. 가끔 늦었지만 그래도 자정 전에는 돌아왔다. 어머니는 내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셨다. 몇 시가 되었던 말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었다. 어머니가 우두커니 앉아 계신 걸 보면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죄스러웠기 때문이다. 내가 늦게 들어오려고 시도한 게 몇 번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나 어머니는 거기 계셨다. 가운을 걸치고 무릎 위에 책이나 성경을 올려놓은 채 흔들 의자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돌아왔으니 됐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그게 전부였다. 어머니는 나에게 잔소리, 협박도 전혀 하지 않으셨다.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그저 순한 양이 돼서 이 말만 했다. 어머니는 그냥 미소를 지으시고 잘자란 말씀과 함께 당신 방으로 들어가셨다. 아무리 기다리지 말라고 간청해도 어머니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불을 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 내가 일부러 독립심을 보여주고 내가 원한다면 늦게까지 파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어머니는 그 습관을 멈추지 않으셨고 결국 나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며 서둘러 귀가해야 했다. 나를 기다리시느라 선잠을 주무셨다고 생각하니 송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당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니 내가 바꿔야 했다. 나는 결국 포기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도 결국 야간 통금 시간이 생긴 것이다. 나 스스로 만든.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일어나 학교 가라고 부르셨다. 전날 나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예측 불가능한 분이셨다. 그리고 내 생각에 나는 어머니에게서 그런 기운을 많이 물려받았다. 절반은 아직 자면서 나는 어머니가 날 깨우는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조용히 내 방에 들어오셨다. 그리고는 내 침대 위에 쓰레기통을 뒤집었다. 내 머리가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뒤범벅이 됐다. 자, 일어나! 나는 벌떡 일어났다. 성난 말벌처럼 더 미쳐 날뛰었다. 물론 어머니는 거실로 내려가면서 깔깔 웃으셨다. 다음 날 밤 나는 내 방문을 잠갔다. 아침에 어머니는 공구박스에서 작은 폭죽 하나를 찾아서 심지에 불을 붙이고는 내 방문 밑으로 밀어넣었다.
말할 것도 없이 나는 폭탄 테러라도 일어난 걸로 생각하고 자리에서 튀어 일어났다. 어머니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 아침에 나는 문을 잠갔을 뿐만 아니라 젖은 욕실 수건으로 방문 틈도 막았다. 어머니가 폭죽으로 나를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자신했다. 잠시 뒤에 어머니가 거실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낄낄거렸다. 그때 어머니가 문 손잡이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고 뭔가를 문 밑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내가 어머니보다 한 수 위였다. 그러나 뭐든 찾아내는 우리 어머니셨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갑자기 내 방 옆 동생 방 창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 밖으로 나와서 창문 밖을 내다봤다. 어머니가 지붕 위를 네 발로 기어오르고 계셨다. 이번엔 어머니 입에 물 한 컵이 물려 있었다. 웃다가 숨 넘어갈 뻔했다. 어머니가 그물을 나에게 뿜을 참이었다. 내 방 창문에 거의 다 왔을 때 나는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나는 창문을 꽉 내리닫고 잠가버렸다. 나는 창문 앞에 선 채 낄낄거리면서 내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온갖 표정을 지어 보였다. 거기서 어머니는 이제 뭘 해야 하나 궁리하고 계셨다.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입에 죽은 쥐를 물고서 창밖에서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애걸하는 우리 집 고양이가 떠올랐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겁을 문 채 씩 웃으셨다. 우리 집 지붕이 경사학교에 가팔라서 어머니는 다시 네 다리로 기어 올라가야 했다. 정말 웃겼다. 그렇지만 갑자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지붕에서 떨어질까 걱정이 됐다. 그러나 어머니는 미끄러지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이런 대결은 불쾌하거나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으로 부모님은 내 가치관이나 행동에서 용납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정해두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모님은 내 개성을 한 번도 짓누르지 않았고 내 인격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두 분은 내가 목사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유명인사의 장남으로서 받고 있는 부담감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나를 불편할 정도로 심하게 밀어붙이면 내가 엇나가고 두 분에게서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나는 확신한다. 유머나 장난기가 항상 덤으로 더해졌던 우리의 관계에는 애정이 넘쳤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내가 항상 부모님에게 동의했던 것이 아니며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두 분을 존경했고 두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몇 달만 있으면 졸업을 한다. 내가 칼과 격돌한 것을 백인 아이들은 잊지 않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불씨를 되살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칼과 다시 맞붙으라고 나를 부추겼다. 그 아이들 중 한두 명이 강당에서 나를 가로막고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칼이 너에 관해 뭐라고 짓거리는지 아니? 몰라, 신경 안 써.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는 것만 생각했다. 그러나 녀석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봐, 프랭클린, 칼이 너를 언제든 어디서든 꺾어버릴 수 있다고 허풍 떨고 다녀. 녀석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거니?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한 녀석이 말했다. 칼이 저기 소각장에 있어. 널 기다리겠대. 네가 겁쟁이가 아니라면. 기다리라고 해. 나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나갔다. 걱정 마, 우리가 너랑 함께 할게. 다른 아이가 말했다. 어떤 녀석도 너에게 덤비지 못하게 할게. 우리가 널 응원할게. 기분 나쁘지 않은 말이었다. 녀석이 무섭지 않지? 그렇지? 한 아이가 물었다. 그냥 웃어 넘기지 못하고 나는 그만 덥석 미끼를 물고 말았다. 걸려들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내가 싸우든지 아니면 겁쟁이가 되든지 해야 한다고 나를 몰아갔다. 나는 소각장 쪽으로 걸어갔다. 칼은 나를 보자 커다란 수탉처럼 거만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가 나를 노려보는 자세를 취했다. 녀석이 나보다 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녀석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그는 적어도 6피트 3인치에 220파운드는 되어 보였다. 나는 6피트 1인치에 180파운드밖에 안 나왔다. 내 몸집이 약점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작다는 것은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녀석이 가까이 다가오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땅바닥에 엎어질 것 같았다. 내 머릿속에 스톤이 부르기 스쳐 지나갔다. 나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레슬링을 배워야 했다. 녀석을 최대한 빨리 매다 꽂는 것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났다. 나는 움직였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맞붙기 전에 한 선생님이 나타나 싸움을 가로막았다. 교장실로 가면서 나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했지? 칼과 맞서는 것은 무섭지 않았지만 라이틀 교장 선생님을 기다릴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더구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그에게 약속한 뒤라 더욱. 나는 이 학교에서 누구도 인종폭동을 일으키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너를 이 학교에서 영원히 쫓아낼 테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약속했다. 칼과 나 둘 다 백인 녀석들에게 놀아났다고 나는 확신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녀석들과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것이었다. 라이틀 선생님은 나를 몇 분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다, 프랭클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라이틀 선생님이 부모님과 통화하고 난 뒤였다. 나는 두 분의 근심스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내가 한 번만 더 말썽을 피우면 학교에서 영구 퇴학당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건 그해 가을에 내가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다. 프랭클린, 난 라이틀 선생님을 100% 지지한다. 어머니도 동의하셨다. 두 분은 나를 전혀 동정하지 않으셨다. 내가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입증하게 만든 나쁜 녀석들에게 나는 말려들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칼을 멀리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연말까지 더 이상의 사고 없이 한 해를 마쳤다. 그것은 배워야 할 교훈이었던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너의 계획을 세우게 놔두지 말라. 나쁜 목적에 너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언젠가는 학교나 가정 밖에서 어떤 권위와 갈등을 빚을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가 결국 경찰 신문까지 받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몬트리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알고 지낸다. 우리는 행복한 대가족 같았다. 옛날 앤디 크리퍼스 쇼에 나온 가상의 마을 메이베리 같은 곳이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운전면허를 따기 오래전부터 모터사이클이나 자동차를 몰았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나는 더 속도를 냈고 더 부주의해졌다. 몬트리트는 정말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인근 도시들에서 물려받은 순찰자뿐이었다. 운전면허를 딴 날 나는 내 고물 중고차를 몰고 나갔다. 나는 $200의 내 차를 장만했다. 조금만 달려도 엔진이 달아올랐고 기름이 새는 차였다. 매주 토요일 나는 하루 종일 자동차 바닥에 기어들어가서 점검했다. 그래야 다음 한 주 동안 버틸 수 있었다. 그 차가 영원히 망가지면 나는 폐차하고 다른 중고차를 샀다. 나는 항상 몬트리트 경찰 피트 포스트 옆을 전 속력으로 앞질러 달리면서 미친 듯이 좋아했다. 그런 날을 그는 넘어가 주면서 한 번도 내게 경고하지 않았다. 그 선을 넘기 전까지는 말이다.
피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그의 순찰차는 정말 고물이었다. 나는 한 번도 그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내 고물 녹색 트라이엄프 스피파이어를 몰고 그의 옆을 쌩 지나친 다음에 내 자동차 백밀러에 빨간 등이 반짝이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정말 놀랬다. 피트가 가까이 다가와서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했다. 그러나 나는 차를 계속 몰아 집으로 달렸다. 영리한 행동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굉장히 재밌었다. 나는 진입로에 들어서면서 버튼을 눌러 원격 제어 문을 열고는 속도를 높여서 산길을 올라갔다. 뒤에서 대문이 꽝 닫혔다. 나는 언덕 아래 잠긴 대문 앞에서 피트가 지었을 표정을 상상하면서 낄낄거렸다. 나는 거친 숨소리를 몰아쉬면서 자동차 문을 꽝 닫고 내 방으로 뛰어 올라가 문을 잠갔다. 흥분한 심장이 쾅쾅거렸다. 그런 광경을 TV에서 본 적이 있긴 했지만 정말 새로운 스릴이었다. 들뜬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몇 분 뒤에 아버지의 음성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프랭클린, 여기로 내려와. 나는 서재로 내려갔다. 피트 포스트가 방금 전화했다. 아버지는 나를 노려보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나는 어떤 정보도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고 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말씀드렸다. 피트가 닫힌 대문을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웃길 거란 상상은 여전했다. 아버지는 웃지 않으셨다. 아니, 그런 기미조차 없었다. 피트 포스트가 올라오고 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너와 네가 그를 만나야 할 거다. 그가 너를 체포하길 원한다면 나는 그의 편을 들어줄 거다. 아버지는 심각하거나 화가 났을 때는 목을 고추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시는데 그렇게 나를 바라보셨다. 묵직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후회가 몰려왔다. 내가 한 짓 때문이 아니라 걸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가셨고 나는 혼자 남아서 고통을 느꼈다. 몇 분 뒤에 피트 경관이 도착했다. 그가 부엌으로 들어섰고 우리 셋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그는 지금은 전혀 멍청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막강한 공권력 집행관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거의 한 말씀도 안 하셨고 나도 한마디도 안 했다. 피트가 대부분의 말을 했다. 그는 나에게 부주의한 운전에 관해,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은 것에 관해, 그리고 부모님 뒤에 숨으려고 한 것에 관해 훈계를 했다. 또다시 이번처럼 행동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은 네 면허증을 뺏는 것은 물론이고 너를 유치장에 쳐넣을 거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려 동의를 구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프랭클린, 이건 게임이 아니다. 그가 계속 말했다. 너는 누군가를 아니면 너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네, 알겠어요. 그 훈계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될 것 같았다. 정말 창피했다. 내가 그날 한 행동 때문에 들었던 그 감정은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피트는 나에게 심각한 경고를 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조심해서 운전했고 규정 속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내가 전에는 몰랐던 것도 배웠다. 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그걸 해결해 주시거나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피트를 지지한다고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설사 내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보시더라도. 빌리 그람의 아들이란 것이 특혜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그 사실이 양날의 검임을 깨달았다.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플러스 요인이었지만 그 반대 측면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비난이 쏟아졌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모범을 기대하고 있으며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나는 느껴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나는 그 사실에 이제 익숙해져야 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그 특권에는 책임이 수반한다는 것이다.